제목은 정의롭고 유능한 보수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부제목에 있는 제목이 더 과한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는 사악한 보수하고 멍청한 보수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거를 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는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개념들은 사회 개념들 지금 오늘 얘기하는 보수의 개념은 계속 진화를 합니다. 20세기의 보수와 21세기의 보수는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수 정치 세력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면요.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우리가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우리가 그 보수 정치 세력은요, 어떠한 모습을 가졌었냐면요, 소위 우리가 왕권, 그러니까 우리가 왕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습 권력이니까요, 세습 권력이다 보니까 봉건 권력이지요, 넓은 의미에서는 봉건 권력이죠, 세습 권력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그러니까 떠오르는 이제 소위 우리가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데 자본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신흥상공업자들이요. 자본 간의 타협의 이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영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를 저는 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듯이 대내적으로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영란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했듯이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라든가 아니면 사회 시간에 들었던 거, 소위 영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우리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1200년대 마그나카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러니까는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의 산물이 바로 뭐냐면은 중앙은행 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시에 소위 17세기 말이죠. 17세기 말의 상황이라는 것은 유럽은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이 심했던 상황이죠. 심했던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패권의 경쟁이었었죠.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뭐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네덜란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제 그러니까 패권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이러한 시대, 대외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도전이 이렇게 직면한 시대였었죠. 직면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 영국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국 사회가 좀 진보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요. 저는 창조적인 작품이 바로 중앙은행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은행 시스템 구축이요. 소위 말해서 신용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죠. 이거는 결국 중앙은행 시스템은 영국의 영란은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 즉 뭐냐면 왕이 어떤 간에 금고 역할로서 규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규정이 되었었고 당시에 영란은행 제가 설립 배경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과거 거를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화면에 띄우는 그러니까 책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시는데요. 이 중앙은행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영국의 문제를 그러니까는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보게 되면 미국이죠. 미국의 힘은 군사력과 달러의 힘에서 나오잖아요. 돈의 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개별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권력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권력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쨌든 힘이잖아요. 이게 이제 힘의 원천이잖아요. 힘의 원천인데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왕 입장 속에서는 왕권을 강화하는 게 소위 국가 권력과 왕권을 동시에 표현한다면은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거, 즉 뭐냐면 프랑스에 대비해서 영국의 그러니까 국가 힘을 강화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군사력이지만 군사력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달러의 힘이죠. 달러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요? 미국의 막강한 산업 경쟁력입니다. 산업의 경쟁력이요. 즉 경제력이죠. 그런 점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사실
물리적인 힘인 군사력 같은 경우는 사실 허상일 수밖에 없지요. 허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영국 같은 경우 국가 권력의 강화와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국가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적인 토대인 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고, 산업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신흥 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주역이었었기 때문에 바로 자본가 계급의 성장을 의미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중앙은행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영국은 산업혁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산업 경쟁력의 바탕을 둬가지고 소위 파운드 패권이 마련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영국의 소위 말해서 군사력, 해군력의 바탕을 둔 군사력이 소위 말해서 프랑스와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식민지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잖아요. 대내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왕과 그러니까는 신흥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계급들 간의 타협의 결과로서 공동의 문제를,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창조물이죠. 중앙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경제력과 산업 경쟁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의 바탕을 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요?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해외 팽창에 그러니까는 성공을 하죠. 소위 식민지 개척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요. 그래서 자원 확보하고 시장 확장을 달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화기가 안 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화기가 안 꺼져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 자원 확보와 시장 대외적인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이익하고 신흥 부르주아인 자본의 이익을 일체화시킨 결과이죠. 이러한 관점이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국가들의 하나의 국가 외교의 하나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의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외교와 안보의 가장 이제 그러니까 중심적인 하나의 목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보수라는 것은, 보수의 모습은 우리가 되게 떠오르게 됩니다. 보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자본이 주도를 했지만은, 신흥 상공업자들이 주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사회 진보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전통적인 권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타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의 목표를 달성을 하지요. 자기 개인 집단들의 목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를 그러니까 동시에 달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헌군주제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보수의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얘기를 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개 우리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전통적인 권력을 해체시켜버리죠. 왕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되게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국의 보수가 가장 보수 정치 세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적인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가운데 속에서 소위 말해서 영국의 소위 말해서 좌파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위 노동계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저는 21세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보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위 말해서 서양에 있어서 영국이나 독일, 심지어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의 소위 좌파, 소위 3인당, 노동당 뭐 이런 당들이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시키고 지금 노동계급들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전시키는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주의에 중심을 두고 있죠. 자국 이익 중심이죠. 그건 독일의 3인당도 그렇고 영국의 노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국가 이익 중심이고 독일의 국가 이익 중심에 있어서는 보수당과 소위 말해서 이 노동계급의 기반을 둔 정당하고 차이가 없죠. 그런데 21세기는 사실 어떤 하나의 중심주의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러니까 21세기에서 직면한 문제들은 해결을 못 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까는 초국가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은 보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수주의의 이 원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의 보수 세력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영국이 만들어낸 하나의 우리가 근대 사회가 한 300~400년 이상 지금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사회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창작물을요.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삶의 방식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고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순간부터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모든 주요한 활동은 다 사회적 활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활동인데 경제적 활동을 보게 되면 생산을 함께 한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왜? 그게 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그게 보다 더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생산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배분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배분을 받기 위한 건데 그래서 배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장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배분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시장소득인 것이고 정치 영역에서 배분되어지는 것이 사회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소득은 민주주의 원리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시장소득은 우리가 시장원리,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의 균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영국의 굉장히 우리가 위대한 하나의 작품인 겁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사회를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창조적인 결과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양자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과잉됐을 때, 즉 균형이 깨졌을 때는 항상 사회는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즉 정치 영역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을 때는 시장이 과잉된다는 거죠. 시장이 과잉된다는 것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 결과가 대공황 같은 거죠. 대공황 같은 겁니다. 반면에 정치 영역이 너무 과잉되게 되게 되면은 정치 영역이 과잉된 게 바로 뭡니까요? 그게 현실 사회주의 같은 경우들이죠. 네? 소위 경제적인 효율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약화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정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와 정치라는 두 개의 이 바퀴를 가지고 현대 사회는 그러니까는 굴러가는데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게 영국의 보수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창조물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창조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영제국이라는 것이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금융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도 민간금융이 있고 사회금융이 있는 겁니다. 왜? 중앙은행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그 생산한 것 중에서 사회적인 몫으로 떼어내는, 즉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세금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용화폐가 발행이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화폐는 기본적으로 무슨 경제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겁니까? 정부의 경제력이죠. 정부의 경제력은 바로 조세 수입이죠. 조세는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용화폐, 우리가 흔히 불안화폐라고 표현하는 이 신용화폐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집단적으로 그 가치를 보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그 중앙은행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사회금융인 겁니다. 사회금융인 거죠. 그래서 사회금융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다 시장의 금융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장 금융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떤 겁니까?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금융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죠. 또 불평등을 만들어내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처럼요. 그런 점에서 사회금융과 민간금융의 어떤 균형, 사회소득과 그다음에 시장소득의 어떤 균형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근대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 정치 세력의 기본적인 가치라 이겁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에요. 이거는
이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보수 정치 세력의 이건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인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저는 보수를 자칭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당도 보수를 자처하고 있죠. 우리가 언론에서는 조중동도 다 보수를 자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에 있는 민주당도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죠.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보수 세력이 다 그러니까는 이 보수의 원형,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기준, 보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자, 즉 국힘당이라든가 조중동 같은 경우는 사악한 보수입니다. 왜 사악하냐면은 특권을 그러니까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국가 권력의 장악을 통해서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4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4대의 모습을요. 서양의 보수는 뭐냐면은 국가이익 중심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은 기본적으로 사악한 보수 세력은 분단 세력이죠. 분단 세력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고용지표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5월달 고용지표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제가 커뮤니티를 안에서 간단히 올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5개월 동안의 고용 추이를 보게 되면요. 끔찍합니다. 5월달 고용지표가 끔찍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통계 수치를 열어보고 계산을 하면서 이게 내 계산이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반복을 해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취업자가 8만 명이 증가했는데 취업자가 몇만 명이 증가한 건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취업자 증가분 중에서 그러니까 왜 파란색 막대기가 뭐냐면요. 60세 이상의 비중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가서 한 이게 100% 안팎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올해 1월 달에 92%에서 3월 달에는 134%까지 이렇게 60세 이상이 그러니까 취업자를 증가시켰습니다.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5월 달은 그게 331%나 됐어요. 갑자기 껑충 뛰잖아요. 3배 정도로요. 4월 달에 비해서 거의 3배로 뛰었잖아요. 이거는 이런 숫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고용지표라든가 전 세계 고용지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요. 밑에 이제 오렌지 색깔 막대기는 뭐냐면요. 청년층 일자리입니다. 청년층 일자리도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7만 3천 개가 줄어들었어요. 1년 전에 비해 가지고요. 이게 다 1년 전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 10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17만 3천, 그 2배 이상이 갑자기 증가한 거예요. 2배로 증가한 거예요. 지금 국가가 경제 지표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뉴스 공장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세세한 세부적인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래서 체감을 못하는 거죠. 경제 성장률 수치를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실상은 제가 커뮤니티 안에도 올렸고 조선일보의 모습입니다. 조선일보의 모습을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6년 전에요. 6년 전이면 언제냐? 지금부터 6년을 빼게 되면 2018년입니다. 2018년 이게 6월달. 그러니까 지금 6월달이잖아요. 6월달이니까 딱 6년 전에 6월 16일, 2018년 6월 16일에 조선일보가 사설에 쓴 기사입니다. 일반 기사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사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쓴 기사입니다. 2018년 5월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 1년이 되는 고용지표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대통령이 자기가 그러니까 일자리는 직접 챙기겠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일자리 위원회인가 만들어가지고 거기 위원장으로 대개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거나 다른 어떤 하나의 그 임명직을한테 맡기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청와대에다가 아마 그 고용 현황판까지 만들어가지고 특별하게 그러니까는 이 그 고용 지표를 챙기겠다 일자리를 이런 이제 저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딱 1년이 되던 해였었습니다. 2018년 5월이면요. 근데 제목이 봐보세요. 먼저요. 예고된 고용 참사. 저는 이 당시에 제가 이제 뉴스 공장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고용 참사라는 말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조중동에서 고용 참사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 공격을 쏟아부을 때였었습니다. 2018년 이 5월달이요. 5월달부터 8월달까지 계속 갔었죠. 김학은 정부가 만들고 키운 것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난 2월달 이후 여기 2월을 딱 주목해 보세요. 2월달 이후에 석 달 연속 10만 명대로 취업자가 그러니까 한 10만 명대로 증가하다가 5월달에 드디어 10만 명도 붕괴됐다 이거예요. 7만 2천 명으로 붕괴됐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충격적이다. 네? 이런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올 지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건 의도했던 의도한 하나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5월달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이게 6월 12일자니까요. 딱 6년 이후, 6년 전후죠. 6년 전인데 5월달 고용지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에 8만 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6년 전에 7만 2천 명이나 8만 명이나 둘 다 10만 명이 무너진 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무너진 건 똑같은데 뭐라고 썼냐면은 5월달 15세에서 64세 OECD에서 그러니까 과거 기준이 경제활동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하는 기준이 낡은 기준이지만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집어가지고 고용률이 70%로 역대 최대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면서 거기다가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10만 명이 붕괴됐느냐? 그거를 쉴드 쳐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빨간 박스의 밑에 줄에 보게 되면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라는 건 뭐예요? 지난 1년 전에 수치가 굉장히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작년 5월 달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5월 달에는 많이 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저효과 실상을 봐봅시다. 지금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5월달 취업자가 8만 명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10만 명이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충격을 먹었는지 8만 명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기저효과 때문이라 이거예요. 작년 5월달을 보게 되면은 35만 명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작년 5월달에 35만 개나 일자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5월달에는 이게 8만 개뿐이 증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합하게 되면 얼마입니까요? 작년하고 올해 거 합하게 되면 43만 개 일자리가 증가한 거잖아요. 옆에 사무실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잡음이 좀 들려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8년을 볼게요. 2018년 5월달은 얼마가 증가했어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그러니까 참상이라고 표현했던 게 7만 2천 개였었습니다. 8만 개나 7만 2천 개나 8천 개 차이도 크지만은 하여간 뭐 그게 10만 개 무너진 건 똑같잖아요. 근데 2017년 5월 그때 1년 전에 얼마가 증가했냐? 37만 9천 개가 증가했었어요. 그럼 2018년도 기저효과 때문인 거잖아요. 조선일보 표현이라고 한다면 두 개 년도를 합하게 되면 얼마냐? 45만 1천 개 일자가 증가한 거예요. 2018년도에는요. 그러니까 올해 기저효과로 고려해가지고 24년과 23년 2년도 걸 합치면 43만 개보다 더 많잖아요. 2만 1천 개나 더 많잖아요. 그런데 2018년 5월은 고용 참사고 그 다음에 2024년 올해 5월은 역대 최대 이런 식으로 이거 뽑는 거예요. 그리고 기저효과로 그것을 실드 쳐주는 거고요. 조선일보가 2018년도엔 그러면 이게 기저효과라는 걸 몰랐느냐? 알았었죠. 알았는데 기저효과로 이거를 죄송합니다. 기저효과로 이거를 표현을 안 해줬죠. 설명을 안 해줬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5월달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5월달이 문재인 정권의 1년이 되던 해입니다. 이 고용 참사론을 제기하면서 6월달에 제기하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그러니까 만든 당사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어공들이 좀 들어가잖아요. 청와대로 열으니까요. 네? 그 새 정권에 그러니까는 경제 철학이라든가 경제 방향을 만든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어공들이 소위 말해서 그걸 어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늘공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기재부 출신들, 모피아 출신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경제 수석을 했었던 사람. 저 부경대 교수인데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네요. 6월 말에 결국 경질당하죠. 경질당합니다. 이 고용 참사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조중동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체되지죠. 그러니까 어공이 빠지면서 결국은 경제 개혁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모피아 출신들이 들어오죠. 모피아 출신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경제 개혁은 이제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물 건너가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왜 5월이었냐는 것은 딱 1년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기획된 겁니다. 기획된 거예요. 이 분단 세력의 반격입니다. 우리가 2018년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2018년 2월 달에 평창올림픽이 있었죠.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 한반도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험악했어요. 소위 말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서로가 그러니까는 막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긴장설, 그러니까 전쟁 위기설까지 막 이렇게 퍼지고 그럴 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이게 눈 녹듯이 사라지죠. 긴장이요. 그 연장선에서 2018년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남북 정상회담. 그 역사적인 우리가 순간을 기억하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 6월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분단 세력은 되게 그 민주진영이 정권을 잡으면요, 되게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되게 안보, 분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를 통해서 가죠. 근데 한반도 문제가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어지면서 이건 공격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하는데 그걸 공격할 수 없잖아요. 비난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가, 정치적인 지주가 4대 세력이 볼 때는 그런데 그걸 공격할 수 없잖아요. 예? 하지 못하죠. 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에 힘을 빼기 위해서 공격한 게 바로 뭐겠느냐? 경제에다 타겟을 맞춘 겁니다. 경제에 타겟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부터 10만 명대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5월 달에는 10만 명 밑으로까지 줄어든 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런데 18년하고 24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취업자 증가를 2018년 2월 달에 전체 취업자가 그러니까 기저효과까지 고려하면은 2017년 2월 달과 2017년 합하게 되면 46만 8천 개가 증가했어요. 3월 달에는 57만 5천 개가 증가하고 4월 달에는 54만 3천 개가 증가하고 최근에 지금 아까 앞에서 비교한 5월 달에 45만 1천 개가 증가했어요. 네? 1천 개가 증가했어요. 그럼 올해는 기저효과로 해가지고 작년 거하고 합해가지고 2년치를 합하게 되면은 2월 달에 64만 1천 개, 3월 달에 64만 2천 개, 4월 달에 61만 5천 개, 5월 달에 43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5월 달 건 제가 앞에서 비교를 해줬죠. 예? 2018년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2만 1천 개나 더 많이 증가했다고요. 근데 2, 3, 4월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요? 올해가 더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기저효과 고려하게 되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최근에 계속 취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이유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60세 이상 인구가 제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요. 그럼 60세 이상 취업자를 2018년을 봐보세요. 2개년 동안에 42만 개에서 많을 때는 50만 개까지 증가했어요. 근데 올해는 최소한 64만 개에서 78만 개가 증가했죠. 즉 올해가 그러니까는 2018년도보다 기저효과를 고려한 취업자 숫자가 더 많은 거는 60세 이상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러니까는 60세 이상들이 빈곤층이 많다 보니까는 하루라도 더 일을 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60세 이상 취업자 규모 때문에 이 취업자의 규모의 차이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5월 달에도 60세 이상 취업자는 훨씬 더 올해가 많은데 64만 4천 명인데 2018년은 50만 4천 명뿐이 안 되는데 근데 취업자 숫자는 더 적게 증가했다는데 그게 충격적인 거죠. 더 충격적인 거죠. 60세 이상이 그러니까는 한 14만 4천 명이나 더 많이 증가했는데 2018년도보다 근데도 전체 취업자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점에서
올해가 2018년보다 훨씬 나쁜 거죠.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는 기조효과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걸 칩으로 드러낸 거예요. 2018년도도 알았다는 거예요. 기조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2, 3, 4, 5월달에 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용참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그래서 코너로 몰지요. 코너로 몰아요. 10만 개 이상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일반적인 고용 지표로는 충격적인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랬죠. 앞에서요. 올해 고용률이 역대 최대다 그랬잖아요. 역대 최대다 그랬잖아요. 조선일보의 제목에서요. 15세에서 64세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15세에서 64세 소위 OECD의 그 옛날 기준을 끄집어내가지고 역대 최대 고용률이라고 딱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도 봤어요. 2018년도 5월달에도 5월달 기준으로 우리가 이 고용지표 통계를 2000년도부터 시켜랍니다. 99년도부터 시켜야지만은 5월달 통계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존재해요. 2000년부터 쫙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18년간을 봤을 때 2018년도에도 역대 최대였었잖아요. 67%로요. 2017년 5월 같지만 하여간 역대 최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8년 그러면 2, 3, 4월은 어떠냐? 2월달에 한번 봐보세요. 2월달도 65.8%로 역대 최대였었잖아요. 취업자는 10만 명대로 줄어들었지만은 고용률이 역대 최대였었다고요. 2018년도에도요. 3월달 마찬가지입니다. 66.1%로 역대 최대였었죠. 예? 4월달 마찬가지로 66.6%로 역대 최대였었죠. 그러니까 역대 최대였었는데 2018년은 고용 참사라고 표현을 하고 2024년 올해는 그러니까는 고용률 역대 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한 보도냐 이거예요. 예? 조선일보가 이렇게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야. 예? 지금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자기들에게 가치하고 틀린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용 지표를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2018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2018년이 더 낫지요. 60세 이상 취업자가 그러니까 규모에 비하면 더 낫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그 보수가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네? 사악한 거냐고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왜곡된 그러니까는 사실을 그러니까는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요?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걸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공도 그 경질하고 이렇게 했었죠.